최윤희는 창가 옆에 있는 소파에 앉아 한 달 전 딸 수진의 결혼식 앨범을 혼자서 보았습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늦게 태어난 딸의 결혼식은 행복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장이었습니다. 앨범의 첫 장을 넘기자 환한 웨딩홀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예식장 안, 하얀 드레스를 입고 반짝이며 웃고 있는 딸과 그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위의 모습이 완벽했습니다. 우리 수진, 정말 아름다웠어. 남편이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여 년 전 5살이었던 딸을 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을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미경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객들의 단체 사진 한 구석에서 익숙한 인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한 남자의 모습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미경은 사진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정지한 듯 느껴졌습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졌고 귀에서는 피가 뛰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온 몸의 감각이 그 한 점에 집중되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얼굴에서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당신이 살아 있었던 거야? 미경의 속삭임 같은 목소리는 아파트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믿었던 남편 이지훈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늘었지만 그 눈빛과 표정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깊이 파묻힌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고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던 결혼사진을 급히 꺼내 눈앞에 웨딩사진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눈빛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심장은 더욱 빨리 뛰고 호흡은 가빠졌습니다.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전화기를 손에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데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마침내 연결음 이후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분함은 사라지고 오직 떨림과 급한 마음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경은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그가 정말 살아있다면 20년 동안 왜 나타나지 않았던 걸까요? 가족을 두고 다른 삶을 선택한 것일까요? 어떻게 딸의 결혼식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숨가쁜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그를 찾아야 한다는 것, 만약 그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 사진 속 인물이 태준이라면 꼭 만나야 했습니다. 20년간 쌓여온 의문과 그리움, 그리고 분노까지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심을 다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꼭 찾아낼 거란 결심이었습니다. 2010년 봄, 인천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지훈은 출장 가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와이셔츠 2벌과 넥타이, 양말, 속옷을 여행 가방에 넣는 그의 손은 매우 익숙했습니다. 짧은 3박 4일 출장이었지만 강릉에서의 계약은 가족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니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최윤희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가끔 침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갓 지은 밥에서 향기가 퍼졌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몇 시에 도착한다고 했지? 최윤희는 밥을 그릇에 담으며 물었습니다. 태준은 손목 시계를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쯤 강릉에 도착할 거야. 호텔에 짐 풀고 바로 미팅이 기다리고 있어? 미경은 찌개 그릇을 식탁에 놓으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37살의 태준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약간 야위었지만 여전히 대학 시절 첫눈에 반했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굳은 의지를 담고 책임감이 느껴지는 표정. 이번 출장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들이 바라는 가게 확장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미경은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응원했습니다. 수지는 분홍색 토끼 잠옷을 입고 부스스한 머리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이날은 아빠의 출장 날이라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아빠에게 달려가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가지마, 나랑 놀아줘. 태주는 미소를 보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쭈그려 앉아 딸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수진의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이번 출장에서 돌아오면 인형 사줄게. 백화점에서 본 그 인형이야. 그럼 아빠 다리 좀 놔줄래?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망울에는 아쉬움이 가득했고 작은 팔로 아빠의 목을 꼭 안았습니다. 태준의 셔츠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향수를 맡고 수진은 더 세게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주에 유치원 발표회인데 태준은 딸의 작은 손을 잡고 새끼 손가락을 걸어 약속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꼭 갈게. 약속해. 수진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태준은 딸의 뺨에 키스하고 안아 올려 식탁으로 데려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아빠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아빠의 그릇에 추가해 주었고 태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태준은 여행 가방과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경은 외투를 건네주었고 태준은 서둘러 입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아빠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습니다. 태준은 미경에게 다가가 짧게 포옹했습니다. 일상적인 작별 인사였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 가져올게. 태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미경은 남편의 넥타이를 가볍게 매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전 조심하고 도착하면 연락해. 걱정 마, 안전하게 운전할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던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미경은 이후 수천 번 이 순간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미소, 그의 향기, 그의 목소리, 모든 것을 기억하고자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희미해져 갔습니다. 태준은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은 계속해서 아빠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고 미경은 딸을 안아 올려 태준이 지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 태준은 아파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미경과 수진은 창가에 서서 태준이 주차장에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3층에서 내려다보니 태준의 검은색 소나타가 보였습니다. 태준은 트렁크를 열어 가방을 실었습니다. 출발 전에 태준은 고개를 들어 창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경과 수진도 열심히 손을 흔들며 응답했습니다. 아빠 빨리 와, 알겠지? 수진이 창문에 대고 외쳤습니다. 태준의 차가 주차장에서 빠져나가 골목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두 사람은 불안함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 이별은 특별하지 않다고 느껴졌고 며칠 후 다시 만날 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가끔 매우 무자비합니다. 그날 오후, 미경은 한 의류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미경이 선정한 의상은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 있었습니다. 바쁜 하루였고 태준의 연락이 없어 약간 걱정되었지만 그는 분명히 미팅에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수진을 유치원에서 데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경, 미경은 일상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오늘 오후 경부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산 부근에서 대규모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6대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충돌했으며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개와 빗길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가 전해지자 미경의 몸에 송장 같은 전율이 흘렀습니다. 칼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음을 발생시켰고 수진은 놀라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오늘 그 고속도로를 이용해 강릉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태산처럼 밀려왔습니다. 급히 전화기를 들어 남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매번 똑같은 음성 메시지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소리 후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보, 나야. 뉴스에서 사고 소식 봤어. 괜찮은 거지? 연락해줘. 시간이 갈수록 미경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시계바늘이 느리게 움직이는 동안 미경의 가슴은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갔습니다. 수진에게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려 했으나 어린 딸은 엄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수진을 재우고 나서도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킬 때까지 태준에게서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미경은 태준의 직장 동료들에게도 연락해 보았지만 그의 소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깨뜨렸습니다. 미경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를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경찰의 말을 듣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 결과 이지훈 씨의 차량이 맞다고 합니다. 지금 양산중앙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경은 여러 번 잔이야, 이럴 수 없어라고 중얼거렸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다급히 정신을 차리고 수진을 이웃에게 부탁한 뒤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미경은 계속해서 남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치 기적처럼 태준이 전화를 받기를 바랐으나 그러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사고 환자들로 혼잡했습니다. 로비에는 가족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도착하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최윤혜 씨세요? 저는 양산경찰서 교통과의 박준호 경위입니다. 미경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오세요. 라고 말하며 그들은 병원 한쪽에 마련된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미경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씨의 차량은 충돌 후 다른 차에 추가로 부딪혀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차량은 가드레일을 뚫고 계곡 쪽으로 전복되었습니다. 미경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제 남편은 어디에 있나요? 수술 중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차량은 발견되었지만 운전자는 현장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신분증과 소지품이 모두 불에 탔으며 차량 내부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미경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 남편이 사라졌다고요. 경찰관은 사고 충격으로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나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수색대가 주변을 수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경찰관이 증거물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차량 안에서 발견된 재킷 조각입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피가 묻은 남색 재킷 조각이 들어있었고 안쪽 주머니에는 K, T, 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경이 태준의 생일에 선물했던 맞춤 재킷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녀의 몸은 얼어붙듯 했고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지새며 태준이 나타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소방대원, 지역 주민들이 모두 동원되어 사고 현장 주변의 계곡과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미경도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녀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색 책임자가 매일 아침 미경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태준의 흔적은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계곡 하류까지 철저히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곡이 급류에 휩쓸려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색 작업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미경은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무너져 내리듯 쓰러졌습니다. 미경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수색은 끝났고 태준은 법적으로 실종 추정 사망 처리되었습니다. 미경이 집으로 돌아가자 수진이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5살 된 수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울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소중한 딸의 질문에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어린 딸에게 아빠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그저 3번째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잠든 후 미경은 혼자 거실에 앉아 태준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후 몇 주간 미경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방황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법적인 절차, 보험 처리, 재산 정리는 모두 꿈같은 악몽이었습니다. 마침내 시신 없는 장례식이 치러질 날이 도래했습니다. 장례식 당일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조차 미경의 슬픔에 함께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미경은 수진의 작은 손을 단단히 잡고 낙골당으로 나아갔습니다. 빈관에서 진행된 장례식이어서 남편의 위패만이 그곳에 자리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미경은 위패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미경은 딸과 함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도 엄마를 따라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절을 하였습니다. 아빠가 하늘로 간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보, 수진을 잘 키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경의 목소리는 감정이 북받쳐 끊어졌습니다. 잘 가요. 비 내리는 소리가 미경의 흐느끼는 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날 미경은 남편과 영원히 작별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딸과 함께 보내며 태준의 기억을 간직하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20년 후에 벌어질 일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사실을, 그리고 그를 딸의 결혼식 사진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편 태준은 교통사고에 휘말리며 몸이 차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날카로운 바위와 나뭇가지가 그의 몸을 핥히었고 차가운 계곡물이 그의 몸을 덮쳤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가족의 얼굴이었지만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른 채 태준의 몸은 계곡 하류의 작은 마을 근처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날 새벽, 물고기를 잡으러 나온 노인이 계곡 옆에 쓰러진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빨리 와 보세요. 노인의 간절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태준은 간신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신분증이나 지갑, 휴대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찢어진 옷과 심하게 다친 목뿐이었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급히 트럭에 실어 40km 떨어진 작은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국도를 가로지르며 태준의 호흡은 불규칙했고 간간히 신음소리만이 흘러나왔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위급합니다. 즉시 수술실로 이동해주세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외쳤습니다. 수술실의 문이 닫히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간의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의식이 돌아와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열흘 후 태준이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저는 누구죠? 의사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기억나시나요? 가족은요? 어디에 사는지는 아시나요? 태주는 멍한 상태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름, 나이, 직업, 가족, 모든 것이 공허 속으로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의사는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뇌 손상이 심해 기억 상실 상태입니다. 화상 때문에 지문 인식도 불가능하고 신원 확인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태주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모습은 평화로웠지만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모르고 매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나요? 간호사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를 돌보았고 의사는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개월간의 치료와 재활 후 몸은 회복되었지만 기억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국 6개월 후 태주는 퇴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에게 마지막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거의 회복되었지만 기억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특정 장소나 소리, 냄새가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과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삶도 소중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고민해 보세요. 병원에서는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해 임시거주지와 기본 생활비를 제공했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태주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했습니다. 퇴원한 후 그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쌓는 일은 힘들었지만 일을 마친 후 받는 급여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습니다. 때때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며 청소부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했습니다. 협소한 공간에 침대와 작은 책상뿐이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가끔 꿈속에서 희미한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게 웃는 여성과 작은 손으로 자신을 부르는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그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러 어느 비 오는 날 태주는 버스 정류장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일을 찾아봤지만 그날은 운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옷을 적셨고 허기진 배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정류장 광고판에 붙은 작은 구인 광고였습니다. 사회복지센터 경비원 모집, 성실하신 분, 숙소 제공. 다음 날 태주는 광고에 기재된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따뜻하고 기분이 좋은 장소였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센터장은 그의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정석인가요? 그는 기억을 잃은 후 정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 이름을 선택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문득 떠오른 이름이었습니다. 센터장은 그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센터 뒤편에 직원 숙소가 있으니 오늘 짐을 옮기셔도 됩니다. 사회복지센터 경비원이라는 직업은 그의 삶에 안정과 소속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센터 주변을 청소하고 방문객들을 안내하며 밤에는 순찰을 돌았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그는 그 직무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직원들로부터 받은 따뜻한 말을 통해 그의 하루가 밝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석은 센터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때때로 놀라운 전개를 보여줍니다. 사회복지센터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25세의 이서연이 긴장한 모습으로 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이곳을 첫 직장으로 선택한 그녀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수지는 자신에게 용기를 주며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경비실에서 한 남자가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낡았지만 깔끔한 경비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석, 10년 동안 이 센터를 지켜온 경비원이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된 이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석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난 듯한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이 전해졌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센터 경비를 맡고 있는 정석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매일 아침 정석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그녀의 명랑한 목소리는 센터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었고 정석의 하루도 환하게 시작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정석은 센터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다수의 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있었고 신입 직원인 수진에게는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정석은 정말 다양한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석은 약간 부끄러운 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 그렇죠. 스스로 익힌 경험일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3월,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수지는 우산 없이 센터 입구에 서서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큰일이네.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가야 하나? 수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정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 씨, 우산이 없으세요? 수진이 고개를 돌리자 정석이 검은 우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네, 아침에 날씨가 좋았어서 안 가져왔어요. 수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같이 가시죠. 정류장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정석이 우산을 펼치며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우산 아래 나란히 걸었습니다. 비가 맞는 소리가 우산에 맺혀 리드미컬하게 들렸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에서 어깨가 살짝 닿기도 했지만 기묘하게 우호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매일 이렇게 퇴근하시나요? 수진이 조용한 분위기를 깨며 물었습니다. 네, 버스로 20분 정도 가면 제가 사는 곳이 나와요. 정석이 대답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땐 비가 더욱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류장 대기소에 앉았습니다. 버스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주변에는 다른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가족이 있나요? 수진이 갑자기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하며 덧붙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네요. 정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가족이 있었는지 사고로 기억을 잃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일은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정석은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내 과거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사고로 잃었어요. 정석은 알 수 없는 가슴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의 목소리엔 미세한 떨림이 섞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수진의 눈빛 속엔 자부심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다양한 고민을 정석에게 털어놓았고 정석은 그 고민에 대해 성심껏 조언해 주었습니다. 가끔 점심시간 동안 센터 뒤뜰의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을 가져왔고 정석은 인근 분식점에서 구입한 김밥이나 라면을 먹었습니다. 네, 도시락 드세요. 엄마가 항상 많은 양을 싸주거든요. 수진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정석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수진의 진솔한 제안에 결국 함께 나누며 먹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의 맛은 그에게 잊지 못할 향수를 안기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수진은 정석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저 곧 결혼해요. 그래서 곧 센터에서 일도 그만둘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설렘과 수줍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석은 진심으로 기쁘면서도 동시에 색다른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결혼하시나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분을 만나신 것 같네요. 네, 대학 선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수진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녀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민이 하나 있어요. 시댁에서는 결혼 후 남편의 내조만 원하고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거든요. 정석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고민 후에 질문했습니다. 수진 씨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수진은 주저함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거요. 특히 길 잃은 사람들을. 정석의 눈빛은 깊은 공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어요. 물론 가족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말씀처럼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꿈을 잃지 않으면 이룰 기회가 올 겁니다. 수진은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조언을 듣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흔들릴 때마다 항상 와이즈한 조언을 해주시네요. 그 다음 대화 후 수진의 결혼식 일주일 전 수진은 정석에게 작은 봉투를 주었습니다. 정석 아저씨가 제 사회생활의 멘토였어요.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수진의 얼굴엔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가득했습니다. 정석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정성스럽게 정석 아저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결혼식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그는 초대장을 바라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기쁨, 자부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정석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밤, 정석은 자신의 작은 방에 앉아 초대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서연 앤드 이준호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라는 문구 아래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이름을 부드럽게 손가락으로 쓸어 보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제 딸인 것 같아요. 정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정말 그의 딸이라는 사실과 이 결혼식이 운명적인 재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환한 봄날 인천 시내 한 웨딩홀 앞에서 정석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낡은 구두를 깨끗이 닦아 신고 20년간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정장을 입었지만 여전히 초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하객들 사이에서 마치 이방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하객들, 명품 가방을 든 여성들, 값비싼 슈트를 입은 남성들 사이에서 그는 마치 잘못 들어온 사람 같았습니다. 정석은 주머니 속의 초대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접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술을 세고 여러 번 폈다 접었던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밝은 미소를 가진 사회복지사 수진에게 느끼는 특별한 감정은 설명할 길 없었습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공허한 삶을 이어온 그에게 유일한 생명의 감정이었습니다. 정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게 다려진 와이셔츠와 잔잔하게 바랜 넥타이를 손으로 만지며 결혼식장 입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꽃들과 웅장한 로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입구 앞에서는 가족처럼 보이는 어떤 이가 방명록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정석은 그 앞에서 펜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오직 이름인 정석만을 적었습니다. 자신의 성이나 축하의 말조차 적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작은 이름 하나가 방명록의 한쪽을 차지했습니다. 마치 그의 존재와 같아서 희미하게 웨딩홀로 들어서는 정석은 맨 뒷자리에 있는 기둥 뒤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곳은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고 의식을 지켜볼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예식장과 아름답게 세팅된 좌석들, 그리고 하객들로 가득한 모습을 보며 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른 결혼식장,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인,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자신. 하지만 그 이미지도 이내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정석은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잠시 후 웅장한 웨딩 마치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고 정석도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신랑 이준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천사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으며 그 미소는 예식장을 밝히는 듯 했습니다. 정석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녀가 결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은 감동과 동시에 견딜 수 없는 슬픔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정석의 시선은 수진의 팔짱을 끼고 입장하는 여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품위 있는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 수진의 어머니 최윤희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 정석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석은 숨이 막힐 듯한 기분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왜 가슴이 아픈 걸까요? 그 순간 머릿속에는 더 많은 이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 아침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장면, 하지만 그 얼굴들은 흐릿했고 이내 물에 비친 잔상처럼 사라졌습니다. 정석의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싹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 큰 소리로 외쳐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정석은 눈물을 참으며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약을 나누고 반지를 교환하고 첫 키스를 하는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이상하게도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자신의 일처럼, 직접 관련된 일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그저 경비 아저씨일 뿐인데. 가슴 한켠에서 아프게 뛰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과 후회, 사랑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덮쳤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이제 한꺼번에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메말랐던 그의 가슴 속에 갑작스런 홍수가 밀려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축하 연설과 축가가 이어졌습니다. 수진의 고모라는 여성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수진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 들리자 정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런데 왜 이 말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와닿는 걸까요? 마치 자신을 직접 지칭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이 끝난 후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를 건네는 동안 정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나가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 감정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출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이제 이 감정들과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20년간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혼자만의 시간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구 근처에서 수진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벌써 가세요? 수진이 웨딩드레스의 드레스를 살짝 들고 정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사도 하고 가세요. 정석은 수진을 바라보며 또 다른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있던 눈동자, 자신의 눈을 닮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밥은 필요하지 않아요. 제 일이 있어요. 여기 정말 맛있다고요? 꼭 식사하고 가세요. 알겠죠? 수진의 작은 손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정석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연결이 다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수진의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마치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의 목소리는 트렘벨드하며 눈에 눈물 맺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축하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때 주변의 하객들이 다가왔습니다. 신랑도 합류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요.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 정석은 가려는 손을 수진이 잡아 끌었습니다. 어색하게 하객들 사이에 서서 정석은 사진사의 지시에 따라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의 감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마자 정석은 서둘러 인사를 하고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감정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웨딩 오락 정원의 한적한 벤치에 혼자 앉은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흩날리며 아름다움이 넘쳤지만 그의 마음은 왜 이리 무겁고 슬픈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결혼식, 그녀의 어머니와의 짧은 만남, 모든 것이 그를 엄청난 감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다시 열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상처가 무엇인지, 왜 아픈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것일까? 정석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흘린 적 없는 눈물이 파이널리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누구였을까? 내가 누구였기에 이렇게 아파할까?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질문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과 눈물을 말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정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럴듯이 혼자만의 시간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찍은 그 사진이 20년 동안 끊어졌던 인연을 다시 연결해줄 운명의 실마리임을. 웨딩홀을 뒤로 하고 걸어가는 정석의 뒷모습은 외롭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새벽이 오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도 곧 새로운 빛이 비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는 이미 집으로 향하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있고 한 달 후 인천 외곽의 아파트에서 최윤희는 창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결혼식 사진첩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급한 발소리와 함께 수진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전화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안색이 좋지 않아 보여요. 최윤희는 대답하는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안색은 창백했습니다. 유령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앉아, 수진아. 최윤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렸습니다. 수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최윤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결혼식 사진첩을 펼치며 첫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하객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 보여? 최윤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한 남성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하객들에 비해 약간 어색하게 서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분은 우리 센터의 경비 아저씨입니다. 제가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왜? 수진이 계속 말하는 동안 미경의 손은 더욱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너의 아버지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거실에는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지고 입이 조금 열렸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미경은 천천히 일어나 책장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서 다시 소파에 돌아왔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경과 태준의 결혼 사진, 젊은 시절 태준이 웃고 있는 사진, 수진이 갓난아기였을 때 태준이 안고 있는 모습의 사진. 사진을 보면서 미경은 말했습니다.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알아.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해. 어떻게 이럴 수가. 수지는 결혼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말했다. 수진의 눈물은 처음에는 천천히 흐르다 갑자기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끼며 떨렸습니다. 미경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 수진아. 20년 동안 모두가 그가 죽었다고 믿었는데. 잠시 후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와 이야기해본 적 있어? 수진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고 때문에 기억을 잃었다고 하셨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미경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었던 거군. 수지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긴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빨리 센터에 가야 해요. 미경도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비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곧 일을 그만둔다고 하셨어요. 제가 결혼 직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거라. 지금 그곳에 계시지 않을지도 몰라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선 가보자. 지금 가야 한다면 다시 아빠를 잃을 수도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찾아온 진실, 다시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의 눈에 읽혀졌습니다. 가자. 미경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재빠르게 차 키를 집어 들었습니다. 둘은 급히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수진이 운전석에 앉았고 미경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눈에서는 강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차는 빠르게 도로를 달렸습니다. 미경은 창밖을 응시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20년 전으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마주했던 그 아침, 출장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던 모습, 작별 인사를 나눴던 순간. 20년 동안 살아 있었단 말인가? 그것도 딸과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있을 줄이야. 드디어 사회복지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센터는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몇몇 직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비실로 뛰어간 두 사람은 낯선 경비원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새로운 경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어디 계신가요?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새로운 경비원은 머리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정석 씨요. 얼마 전에 그만두셨어요.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제 그만두셨나요? 글쎄요. 일주일쯤 되었던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결정이라 저도 급히 들어온 거예요. 수진이 미경의 팔을 잡고 급히 말했습니다. 센터장님께 물어봐요. 아직 사무실에 계실 거예요. 두 사람은 센터 안으로 들어가 센터장실을 노크했습니다. 다행히 윤 센터장은 아직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일을 그만둔 수진이 갑자기 찾아오자 윤 센터장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센터장님, 정석 아저씨가 그만두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윤 센터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수진과 미경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다른 일자리를 구하신다고만 들었습니다. 희망이 물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경과 수진은 실망한 표정으로 센터를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서서 그들은 다음 행동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수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고 그녀의 눈살이 찌푸려지더니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가 종종 힘들 때 동해안의 한 조용한 바닷가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미경의 얼굴에 작은 희망의 빛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바닷가? 특별히 어떤 바닷가라고 언급하진 않았니? 수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파란색 낡은 등대가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이라고 하셨어요. 미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매년 여름 휴가를 갔던 곳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깨달음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자. 두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수진은 내비게이션에 전주를 입력했습니다. 미경은 창문 너머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는 인천을 빠져나가 동해안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미경의 가슴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다려요, 여보. 차 창문 너머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앞에는 긴 여정이 펼쳐졌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미경과 수진이 탄 차는 드디어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내음이 진하게 풍기는 어촌 마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해변가의 펜션이 보여요.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푸른 지붕을 가진 작은 펜션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파란 바다 펜션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미경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태준, 파도에 발을 담그고 웃고 있는 어린 수진, 함께 모래성을 쌓던 그 오후의 햇살, 내 아빠와 결혼한 후 매년 여름 이곳에 오곤 했었어. 차를 주차하고 두 사람은 펜션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고 나이 든 남자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펜션 주인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미경은 가방에서 태준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사진은 결혼식 사진첩에서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며 질문했습니다. 펜션 주인은 사진을 들여다보고는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분이군요. 저희 펜션에 며칠 전부터 계세요. 매일 아침 일찍 등대 근처의 바닷가로 산책하러 나가신답니다. 미경과 수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미경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린 끝에 남편을 드디어 찾은 것입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수진이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지금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에 계신가요? 미경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현재 객실에는 안 계십니다. 아침에 나가신 후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어디에 간 거죠? 수진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펜션 주인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아마 평소처럼 등대 쪽 바위 해안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곳에서 해 질 무렵까지 계시곤 하죠. 미경과 수진은 동시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석양이 바다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펜션을 나섰습니다. 작은 길을 따라 바닷가로 빨리 걸었습니다. 20년의 긴 기다림이 끝나고 이제 태준이 몇 걸음 밖에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멀리 푸른 등대가 보였고 그 아래로 바위 해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바위 해안 위에 바다를 향해 앉아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경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 실루엣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20년이 흘렀지만 그녀는 남편의 뒷모습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저기 아빠가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친구는 조심스럽게 바위 해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다의 파도, 석양의 빛, 그리고 멀리 앉아있는 남자의 모습까지. 용기를 내요, 엄마.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미경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상실과 그리움이 현재의 이 순간으로 모였습니다. 이제는 불과 몇 걸음 앞에 그녀의 남편, 수진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한 발걸음으로 태준에게로 갔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지며 들려왔고 해변에는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한 남자, 바다를 향해 배치된 낡은 벤치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는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외롭게 보였지만 동시에 평화로움이 감돌았습니다. 미경과 수진은 바위 해안을 지나 남자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특히 미경의 얼굴에는 20년간의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몇 발자국 떨어져 망설이자 미경은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제가 먼저 가볼게요. 미경이 수진에게 간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쉬며 혼자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남자 옆에 조용히 앉은 미경은 그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낯선 이가 옆에 앉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천년이 지나간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매일 이곳에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미경의 귀에는 우레처럼 들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미경은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때야 남자가 미경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태준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습니다. 어딘가에서 익숙한 무언가가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미경은 마음을 정리한 뒤 조심히 질문했습니다. 혹시 진짜 모르시겠어요? 저를. 태준은 미경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가방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기억나세요? 미경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건넸습니다. 태준은 그 사진을 받아 들고서도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인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과 그 중심에 자신과 닮은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그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의 폭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이세요, 이지훈. 20년 전에 사고로 실종된 우리 딸의 아버지예요. 미경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또렷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미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이때 몇 발자국 떨어져 지켜보던 수진이 조용히 다가와 벤치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태주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의 딸 수진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주는 수진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는 머리를 숙였고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갑자기 그의 마음을 덮친 듯 했습니다. 잠시 후 태주는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맑고 생생한 눈빛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가족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어렵사리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뛰어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요. 결혼식에서 수진이를 봤을 때, 당신을 보았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미경과 수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태준의 한 손을 잡았고 수진도 다른 한 손을 받쳤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벤치 위에 겹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손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함께 돌아가요. 우리 집으로. 미경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주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지만 안에 희미한 희망의 빛도 엿보였습니다. 천천히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주는 양쪽에 미경과 수진을 두고 천천히 해변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마침내 하나가 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주에서의 재회 후 사흘이 흐른 오후, 태준, 미경, 수진은 함께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서 있는 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간 정석으로 살아온 그의 세월과 이전에 이지훈으로 보냈던 나날 사이에는 여전히 두터운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괜찮아. 서서히 적응하면 돼. 미경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해와 인내의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주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이었구나.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집이에요. 미경이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들이 다 무사하군요. 태주는 집안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응시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미경, 아이 수진이 함께 있는 사진들은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이 사진은 수진이 3살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거예요. 미경이 태준의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태준은 손을 뻗어 사진 액자를 만졌습니다. 사진 속 행복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서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태준을 집 안 구석구석 안내했습니다. 부엌, 화장실, 침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당신의 서재예요. 20년 동안 아무도 여기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오랜 기다림의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태주는 서재 안으로 한 발을 디뎠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 위에는 20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만졌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완성 서류, 만년필, 책들, 그리고 가족 사진. 실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습니다. 태주는 감동과 놀라움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당신이 돌아올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수진도 서재 문 앞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주는 책상 옆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쓸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마지막으로 쓰던 메모가 있었습니다. 강릉 출장 계약서 확인하라는 메모였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태주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의 과거를 하나씩 발견해 갔습니다. 책장 속의 책들, 서랍 속의 개인 소지품들, 벽에 걸린 상장들. 모두 그의 것들이었으나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경이 따뜻한 차를 준비해왔고 수지는 옛 앨범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미경이 태준의 손을 붙잡으며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없던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해줄게요. 미경은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작은 의류 가게를 운영하며 수진을 키웠는지,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리고 항상 태준을 기다려왔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슬픔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미경은 태준의 침대 옆에 앉았었습니다. 그를 위해 손님방이 마련되었고 미경은 서두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이 태준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속도로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밤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을 이야기해 줄게요. 미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수진이의 첫 졸업식 이야기로 시작할 거예요. 태준은 이불 위에 앉아 미경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수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날이었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녀는 항상 당신을 기억하길 노력했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수진이는 계속 아빠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봤어요. 태준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눈물이 아닌 감정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이 미안해요. 태준이 속삭였습니다. 미경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음 날 수진이는 남편과 함께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큰 상자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가 모아둔 성장 앨범과 비디오예요. 주말마다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비디오를 재생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고 울며 비디오를 시청했습니다. 태준은 그동안 놓쳤던 딸의 성장과 미경이 혼자서 감당했을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억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집을 찾은 듯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가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장소, 그가 속한 곳입니다. 고마워요. 이제야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태준이 미경과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잊힌 시간을 채워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그들은 함께 20년의 공백을 메워나갔습니다. 그것은 긴 여정이 될 터이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5월의 따뜻한 햇살 아래 한 가족의 차가 전주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미경과 태준, 그리고 수진과 그녀의 남편 준호까지 네 사람이 함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1년이 벌써 지났네요.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기억을 잃은 정석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이지훈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꿈같은 1년이었어요. 뒷좌석에서는 수진과 준호가 조용히 대화 중이었습니다. 준호는 처음 태준을 만났을 때 당황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장인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며 곧 푸른 바다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특히 태준의 눈빛은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1년 전 미경과 수진이 태준을 찾았던 바로 그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펜션 주인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네 사람은 해변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앞서 걸었고 태준과 미경은 천천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기 보여요? 미경이 멀리 등대 근처의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1년 전 우리가 다시 만났던 그 벤치예요. 태준의 얼굴에 깊은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은 천천히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할까봐 해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태준과 미경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고 미경의 표정에는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에게 드릴 것이 있어요. 태준이 주머니에서 하나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미경에게 건넸습니다. 미경은 호기심을 가지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태준의 손글씨로 가득 찬 편지가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미경은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1년 전 그 벤치에서 당신이 내게 오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정석이라는 이름으로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이름과 가족, 그리고 삶의 의미를 돌려주었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매일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고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은 나를 기다려주었고 이제 남은 인생 동안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어떤 사고도 기억 상실도 우리의 인연을 갈라놓지 못했듯이 앞으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분리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편지를 다 읽은 미경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깊은 감명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미경이 속삭였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고 그 안에는 20년의 세월과 1년의 치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수진과 준호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태준은 일어나 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깨달음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내 마음이 이곳을 찾은 이유를.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기억은 잊었어도 내 영혼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이곳은 우리 가족의 행복이 가득한 곳이니까요. 태준은 미경과 수진의 손을 잡고 준호와 함께 원을 이루어 섰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붉게 물드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바다의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와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